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박만규 교수님과 함께하는 코너죠. 지난번에 여러분들 되게 재밌게 보셨을 텐데요. 우선 박 교수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 불어불문학과의 박만규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 교수님이 이제 영상으로 보면 세 번째 영상인데 벌써 엄청 익숙해지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유튜브 혼자 하셔도 되겠어요. 아직은 부족합니다. 별 말씀. 오늘은 여러분들께 박 교수님이 이제 프랑스가 전공이니까 명품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답니다. 그냥 명품 얘기가 아니라 명품의 인문학이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궁금증도 풀고 또 명품 얘기 안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좀 챙겨봤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명품 브랜드의 순위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게 제일 궁금해요. 뭐가 최고입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에루샤. 에루샤. 네, 브랜드 가치를 탑10으로 매긴 통계가 해마다 발표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위가 루이비통, 2위가 에르메스, 그리고 3위가 샤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르샤 3기업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탑10 중에 프랑스 기업이 몇 개나 포진해 있느냐 하는 거죠. 생로랑, 디오르, 까르티에 이렇게 6개 기업이나 네. 프랑스 기업이 탑10 중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4가지 네. 브랜드가 궁금하실 텐데요. 네. 구찌가 있습니다. 구찌가 브랜드 가치 4위를 보통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구찌가 이탈리아 기업이긴 하지만 프랑스의 캐링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에 인수됐기 때문에 기업 소유 관점에서는 이것도 프랑스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태리에서 구찌가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명품 시장에서 인수합병에 의해서 프랑스의 일종의 그 힘이랄까 그런데 이제 먹혀버렸구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위스의 어떤 기업이 떠오르시나요? 롤렉스입니다. 10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탈리아의 프라다, 영국의 버버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한 7, 8위권에서 9위권을 미국의 티파니.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프랑스가 6개 혹은 7개 기업을 탑10에서 점령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고요. 이탈리아가 1개 또는 2개, 미국이 하나, 스위스가 하나. 산업계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은 명함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전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태리가 좀 들어가 있고 예. 영국 예. 그리고 티파니 기타 등등은 예. 미국. 그러니까 크게는 요 정도 나라들이에요. 그 정도죠. 근데 이제 우리가 브랜드 가치 말고 기업 소유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도 있는데요. 명품 그 브랜드는 대개 이제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브랜드 기업들을 거느린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5대 그룹을 잠깐 보면요. 제일 첫 번째 1위는 LVMH입니다. 영어로 읽으면 LVMH죠. LV는 루이비통이고요. M은 모에트라는 샴페인 제조 회사입니다. H는 헤네시, 꼬냑 회사죠. 이 회사가 합병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뭐 좀 다국적 기업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런 걸 포함하고 있는데 기업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프랑스의 베르나르 아르노입니다. 팬데믹 때까지는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이 전 세계 부호 1위 자리를 유지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명품 시장이 결코 가벼운 시장이 아니라는 거. 대체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보통 시장 규모를 얘기할 때 제일 큰 그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는 산업이 뭘까요? 바이오 헬스 기업입니다. 10조, 예, 10조 달러가 뭐 컴퓨터 넘습니다. 사이언스나 이런 쪽의 연관 산업들이 그렇죠. 핵심인 줄 인 알아요. 줄 알죠. 왜냐하면 이제 고가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 뭐 우리 삼성에서 하는 네. 그런 반도체, 뭐 이런 류의 시장이 제일 큰 줄 알았더니 알았는데 아니군요. 예. 바이오가 의료 쪽. 오히려 그렇구나. 그리고 2위가 뭔지 아십니까? 식품 시장입니다. 사람 먹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식품 시장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IT, 자동차 등이 이제 그 다음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명품 시장 한 3천억 정도의 전 세계 그 규모를 보이고 있는 3천억 불. 예, 불 정도의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는 약 20위권 안에는 항상 드는 이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 사이즈가 되게 크니까 프랑스가 지난번에 우리 축구할 때도 프랑스가 되게 멋을 부리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돈을 꽤 쫓아서 구조를 잘 만드는 나라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지금 명품 시장에 10대 기업 중에 6개 기업이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정도의 일종의 승률을 보이는 게 그게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거는 얘기가 조금 긴데 우선 간단하게 먼저 정의를 해드리면은 이 명품 산업을 국가기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루이 14세 때부터. 루이 14세까지인가요? 우리가 루이 14세 그러면 항상 절대왕권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짐이 곧 국가다. 근데 루이 14세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절대 왕권을 휘둘렀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권이 귀족들에 의해서 늘 휘둘림을 당하는 불안한
그런 권력 구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5살에 왕에 오른 것만 봐도 우리가 이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아버지가 5살에 죽었다는 얘기니까, 암살을 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루브르궁에서 프롱드의 난이라고 하는 귀족들의 반란을 피해서 쫓기듯이 궁을 나올 때 어린 가슴에 굉장한 트라우마가 생겼던 겁니다. 내가 커서 성인이 돼서 직접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저 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성인이 돼서 쥘 마자랭이라고 하는 추기경의 섭정이 끝나고 본인이 이제 정식 왕이 돼서 통치할 때 루브르 궁을 놔두고 파리의 동남쪽에 있는 베르사유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베르사유 성을 대규모 리모델링을 해서 거대한 궁을 만듭니다. 세계 최대의 호화로운 궁을 만들죠. 그게 이제 베르사유 궁의 그게 베르사유 궁의 역사가 출현이군요. 예,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만든 이유는 그 전국에 있는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발 아래 무릎을 꿇리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왕정을 부과하면서 그 수단의 하나로 명품을 본인도 걸치고 그리고 신하들 귀족들에게 명품을 하사하면서 충성도에 따라서 그것을 저울질했던 베르사유에 리모델을 해놓고 전국에 있는 반란 가능성이 있는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날마다 무도회 펼치고 사치에 물들이게 하고 최고급 명품을 하사하면서 전대미문의 화려한 궁 안에서 생활을 하게 하고 그 사치에 적게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어떤 그 경외감을 일으키게 해서 본인을 절대자화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왕권이 되게 위태로운 그런 시대였다가 루이 14세가 되면서 베르사유 궁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런 어떤 화려한 권력 그것을 만들어내고 귀족들을 명품을 가지고 복속시켰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품이 이제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됐다면 명품은 완전히 왕과 귀족의 소비품 같은 성격을 가졌네요. 대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어떤 사치 풍조로 인해서 본인을 절대자화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정이 이 지나친 사치로 인해서 이제 붕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재정이 파탄이 나게. 그 재정이 파탄이 나게 됨에 따라서 왕실 재정의 적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루이 14세가 결국은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국산화하자.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프랑스의 명품의 기원은 왕실 재정의 지나친 사치로 인한 위기에서부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산화한다 그래도 그게 왕실 재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국산을 하느냐의 문제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그 당시에 거울은 고가의 사치품이었거든요. 그 거울은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공국에서밖에는 만들지 못하는 그래서 베네치아 공국에서도 기술을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이제 고가의 품이었는데 루이 14세가 개인적인 소유로 하고 있는 거울만 20몇 개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베르사유 궁의 거울의 방 가장 사치의 극을 달하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공간을 더 확대된 효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배치를 했고요. 위에 달려 있는 샹들리에의 불빛을 훨씬 더 화려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 때문에 거울을 갖다 놓은 건데 어떻게 하면 국산화할 수 있겠는가 하고 장 바티스트 꼴베르에게 이제 물어봐서 우리가 이 악인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오네. 그래서 이 꼴베르는 이제 베네치아 공국의 산업 스파이 일종의 산업 스파이를 파견을 해서 그 장인들을 빼내오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들 4명을 빼내와서 결국은 아파트도 주고 늘 이렇게 격려하고 그래서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왕립 거울 제조창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울 제조창을 무려 125년 동안이나 거울 특허권을 주게 됩니다. 거울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완전히 국산화된 이후에 장인들을 결국 돌려보내고요. 베네치아로부터는 더 이상의 거울을 수입하지 못한 그 거울 만드는 회사가 현재 뭐예요? 생고뱅입니다. 생고뱅. 거울 제조창이 프랑스 동부에 있는 도시인 생고뱅에 이전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생고뱅이라는 그런 이제 회사로 개명을 했고 이 생고뱅이 30%가 넘을 겁니다. 전 세계 유리 제조 매출에 그 2위와의 그 압도적인 차이를 두고 기술력이나 생산량이나 이런 걸 볼 때
압도적인 유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그 루브르 왕궁 앞에 있는 매표소 역할을 하는 피라미드 있죠. 유리 피라미드. 그 유리 피라미드가 생고뱅사 제품이고요. 이 생고뱅사의 그 유리는 투명도가 세계 최고라서 모르고 가면은 그냥 부딪히는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왕실에서 조금 육성을 시켜서 명품을 제조하는 조직들도 점점 성장을 시켰을 거고 그러면 이제 왕실은 뭔가 그 명품을 공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싼 가격에 그것을 가져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귀족들에게 뿌렸으니까 그게 이제 현재의 그런 명품 회사들이 클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라기보다는요. 그 결국은 이제 외국 수입 명품들을 통해서 절대왕권을 결국은 이제 확립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없었습니다. 것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오히려 명품 생산의 중심지가 아니었고, 특히 이제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중심이었겠구나. 그 이후에 나폴레옹 이제 3세에 이르러서 오늘날의 형태의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수공업 형태, 가내공업 형태의 기업이 만들어지게 됐고 오늘날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10년 뒤에 1847년에 까르티에가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루이비통이 세워지고 오늘날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 기업은 이제 나폴레옹 3세 때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루이 14세 때는 해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로 쭉쭉 들어오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나폴레옹 3세 시대가 된 1800년대 전반 이때부터 이제 기업으로서의 명품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기술을 이제 좀 뺏겼기 때문에 프랑스로 기술이 루이 14세 때부터 집중이 되고 그러면은 기술 경쟁력을 프랑스밖에 가질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탈리아의 유리 공업입니다. 이제 거울이라는 게 유리 뒤에 이제 수은을 발라서 빛을 반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유리 기술인데요. 그 유리는 베네치아에 그 가보셨으면은 아마 그 앞에 무라노 섬에 입으로 이렇게 불어서 유리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아마 지금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입으로 불어서 하는 방식의 유리 기술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타도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의식 같은 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기계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새로운 부자들 이 부자들이 귀족이 했던 문화를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신 건데요. 결국은 절대왕정이 프랑스 대혁명으로 의해서 무너지고 그래서 프랑스의 왕가와 귀족들은 전부 인근의 국가들로 이제 망명을 가는 상태가 됐죠. 결국 이 명품을 소비할 수 있는 계층도 없어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층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부르주아입니다. 마침 일어났던 산업혁명의 결과로 돈을 크게 번 부르주아 계층이 생겨났고 이 부르주아 계층은 왕가의 그러한 사치, 풍조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주아 계층은 자기네들이 가진 돈을 가지고 그들의 그 어떤 명품 사용 습관을 따라해보고 싶은 그런 허위의식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보통 부르주아라고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어감을 가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돈은 많은데 교양이 없는 사람. 그래서 부르주아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프랑스인들은. 그 정도로 부르주아 계층은 돈은 갑자기 많아졌는데 많이 벌었는데 명예라든지 혹은 품격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사기 위해서 명품을 구매했던 겁니다. 그래서 명품의 구매자가 귀족 왕족이었다가 부르주아 계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프랑스가 국산화에 성공한 이 명품 산업이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19세기가 되면 똑같은 명품이라도 훨씬 더 간소화, 예술화 되는 그런 성향을 띄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이전의 명품이 부르주아적인 어떤 예술적 멋으로 자기 탈바꿈을 하면서 명품의 시대가 열렸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추정을 해보는데 어떨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18세기의 명품의 태동기의 명품의 문화하고 19세기가 돼서 명품이 산업화됐을 때의 문화가 명품 산업이 형성은 됐지만 그 제품에 나타나는 어떤 예술적 측면, 모양들, 추구하는 바 이런 것들은 이제 근대 부르주아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로 형성되어 갔다고 봐야겠네요. 그러한 그 시대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서 네, 그대로 변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반이 돼서 오히려 명품 산업이 더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출발이 이제 1800년대 전반기, 사실 1850년 전후 시기가 세계 자본주의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향해서 이제 돈도 돌고 그다음에 물건도 더 멋져지고. 귀족들의 의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 자기 집에 고용된 하인들 재단사가 맞춤복으로 이제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 이제 루이 14세의 그 어떤 그 명품 분위기 연출로 인해서 집에 있는 하인들이 만드는 그런 재단사가 만드는 옷으로는 그러한 수준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재단사라든지 헤어드레서라든지 전문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네. 그 모든 이 액세서리들이 전문화가 되고 그 전문화가 되는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 많은 올라오는 수요에 부응하다 보니까 결국 생산 시스템이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문자가 갑이 아니라 생산자가 갑이 되는 이런 이제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성복이 나오게 됩니다. 예. 기성복의 시대로 전환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공급자 위주의 마켓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부르주아들도 그 공급자에 맞추어서 본인의 니즈를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파리에 이제 명품의 매장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어떤 명품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형성되고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샹젤리제 거리, 샹젤리제 거리의 전통이 1800년대 전반부터 있었군요. 예, 그때부터 이제 샵이 이제 하나 둘 부티크라고 그러죠. 프랑스어로 부티크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조금 대량 생산이 되고 그러면 좀 싸져야 되는데 이 명품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매우 흥미롭고 그리고 굉장히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명품이 왜 비싸냐?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공산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재료비를 보면은 일반 공산품에 비해서 명품의 경우 재료비의 전체 비중은 낮습니다. 오히려 더 비싼 거는 뭐냐면 디자인비. 아무래도 디자인 창의적이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되고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술료, 다시 말해서 인건비, 이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비,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비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판매 비용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공산품에 비해서. 왜냐하면 매장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고객들도 정성스럽게 응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을, 수준 높은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 비용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일 커다란 비용은 바로 브랜드 가치. 거기에서 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많은 마진을 거기에다가 책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반 공산품 원가의 2배에서 5배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판매 비용이. 그런데 명품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보통 한 25배. 저는 명품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사실 루이 14세가 아무리 밉고 귀족들이 나쁜 사람들이고 뭐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고급 문화가 문화를 선도하는 측면이 있어서 프랑스가 갖고 있는 그 문화적 저력들, 그리고 예술을 지향하는 그런 힘들, 그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장인들이 갖고 있는 감각을 높였을 거고, 이제 명품 시장의 하나의 기술로 계속 발전을 하고, 그 발전된 명품 시장의 예술적 감각과 기술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의 어떤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뭐 이런 기여도 혹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품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거를 사치품으로 번역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국내 여론도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영어에서는 그걸 luxury goods 또는 luxury 자체를 그냥 명사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이 과연 어떤 어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실제로 영어 원어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중립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사치품 그랬으면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의 럭셔리 굿즈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것보다 하이엔드 제품, 퀄리티 높고 예술적이고 매우 희소성 있고 예술적 가치가 높은, 물론 그러면서도 일부 상류계층이 향유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는 이런 이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냥 중립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치품이라고 번역하는 거는 조금 올바르진 않은 것 같아요. 명품이 좀 엄청 비싸니까
그러니까 엄청 돈이 많은 사람만 쓰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면 명품은 귀족이나 아주 돈이 많은 부르주아만 쓰는 물건이었다는 게 죄지. 명품 자체가 잘났다는 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박 교수님이 추정하기에는 제조 원가 25배 이렇게 뻥을 튀긴다고 하는데 그것이 조금 더 대중화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열린다면 아주 높은 수준의 물건을 우리는 귀족처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품이 갖고 있는 긍정성의 핵심은 그런 높은 수준의 제품을 선도해가는 시장에서의 문화적 힘? 뭐 그런 것들을 아주 중시하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도요, 이 명품에 대해서 그렇게 뭐 반감을 가지는 계층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명품 자체에 대한 반감이라기보다는 명품을 향유하는 상류층, 부유세를 매기지 않는다든지 이제 이런 그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반감이지 그렇게 뭐 명품 자체에 대한 반감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해외에 이렇게 관계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두 부류가 있는데 너무 부자라서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품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만나는 학자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디 한 군데는 명품을 자신의 품격으로 상징하는 그런 소비 행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품이 이제는 최고가의 명품보다는 약간 가격이 떨어지는 명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대중적 소비가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명품을 럭셔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목적이 뭐 한 중산층이라도 나름대로 설정 가능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럭셔리 그 자체에 대한 반감은 점점 많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루이 14세는 정말 타도 대상이었는데 명품도 그런 이미지였다가 점점 대중 친화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상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상품의 퀄리티를 선도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 좀 자리매김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게 이제 서서히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명품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하나의 현상입니다. 항상 어떤 제품이든지 하이엔드 제품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좀 잠깐 드리는 차원에서 각 명품 기업마다 자기 특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까? 에르메스는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기업입니다. 그 LVMH 그룹 이 1위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캐링 그룹이라고 프랑스와 피노가 회장으로 있는 캐링 그룹이 2위고요. 그다음에 3위는 리슈몽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기업이 됩니다. 스위스의 그 언어가 세 가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프랑스, 독일어, 이탈리아, 로마쇼까지 하면 국어가 4개인 나라인데 이 스위스의 명품, 그럼 보통 시계 등의 정밀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 정밀 산업은 독일어권에서 발생해 있을까요? 아니면 프랑스어권이나 아까 이탈리아권 이름을 어디일까요? 들으니까 프랑스어권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그런 면이 있구나. 사실 스위스라는 나라가 말하자면 에스니스티에 이렇게 집합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적 성격이 강한 곳이 롤렉스를 만들어.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계 그러면 그건 당연히 독일 계통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프랑스의 신교 탄압,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위그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그노들이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스위스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위그노들이 되게 다 지성인들이 그리고 첨단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때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브레인들이 많이 해외로 빠져나간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스위스 쪽에는 당연히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프랑스어권, ژ네브를 중심으로 한,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가서 시계공업, 보석 등의 첨단 산업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롤렉스는 시계. 그렇죠. 그리고 롤렉스는 시계인데 스위스에 있지만 스위스에 있고 그런데 프랑스의 문화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3위 하는 리슈몽 그룹, 리슈는 영어의 리치고요. 몽이 마운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유한 산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풍산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위가 에스틸로더 미국의 그리고 5위가 프랑스의 로레알 그룹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1, 2, 5위가 또 탑5 중에 프랑스 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중에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외로운 늑대가 하나 있습니다.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가 1837년에 최초로 현대적인 기업으로 탄생한
기업인데 가죽 세공업을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에르메스는 가죽이 메인이었군요. 예. 지금은 뭐 다 만들기 다 만들죠. 때문에 어느 게 에르메스의 정말 그 핵심 주종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예. 있었는데 에르메스는 가죽. 가죽인데 네. 에르메스 그 로고 타입 네, 기억하십니까? 네, 네. 보면은 마차가 있고요. 말이 있고 그 앞에 귀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마구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출발. 마구의 가죽. 예, 예. 그래서 그 로고 타입이 그겁니다. 여전히 네, 지금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기업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루이비통이죠. 루이비통이라는 사람, 창업주가 네. 그 시골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파리를 그 400km를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이제 파리에 와가지고 기술을 배워서 기술자로 취업을 해 있는데 이 사람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찾고 그래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창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창업을 할 때 결국 아이템이 뭐였냐면 당시에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에 돈 많은 부르주아들이 많이 탄생을 했고 이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막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을 여행을 하다 보니까 가방이 큰 가방이 마차나 기차에 많이 실려야 되는데 그 당시의 가방은 이 부들부들한 소재로 된 네. 예, 그런 가방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기차에 이제 쌓아두게 되면은 네. 서로 눌리고 막 이래서 속의 내용물이 이제 온전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게 이거를 딱딱한 소재로 만들자. 두 번째 네모 반듯한 육면체로 만들자. 네. 그렇게 하면 같은 사이즈로 해서 네, 계속 네, 위에 네. 쌓을 수가 있다. 공간 가성비가 좋은. 루이비통은 가방부터 시작하네요. 그래서 가방부터 시작하는 거. 오늘날 여전히 네, 루이비통은 가방의 최강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그렇긴 하지만 루이비통 사각 가방은 난 못 본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퇴화한 거네요. 그렇죠. 과거에 그거는 필요해서 예, 그렇죠. 항상 시대의 네, 그 네, 요구에 맞춰야 되는 거죠. 창의력을 항상 가지고. 네, 그것도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 아니었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항상 이 명품 그룹은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지불해 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 그 장인에게 많은 돈, 인건비를 많이 지급을 합니다. 다른 데서 빼내가지 못하게. 그래서 자부심을 굉장히 느끼게 합니다. 현실적인 궁금증인데 네, 네. 그럼 구찌는 주종이 뭐야? 구찌도 가방. 가방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태생은 이태리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찌 같은 경우에는 의류 쪽에 굉장히 커다란 이제 강점을 보이는 그런 회사로 되어 있죠. 굉장히 그 다양한 제품을 구찌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과정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었고요. 우리가 명품 뭐 거의 못 사는데 가끔 하나씩 사잖아요. 그럴 때 그 명품의 주력 상품이 어디고 또 그 명품 회사가 어떤 배경에서 성장했는지를 조금 더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 물건을 향유할 때도 기쁨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부는 오늘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사실 2부에서 여러분들 2부도 기대하시면 좋은데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한국이 명품 소비 거의 최강국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현대의 명품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2부에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긴 시간 우리 굉장히 소중한 명품의 역사적 유래 또 기술의 성장의 과정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